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39세 싱글맘입니다. 제가 혼자가 된 건 몇 해 전 저희 집으로 아이를 돌봐주러 베이비시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랍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저밖에 몰랐던 남편과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더더욱이 남편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어린 시절 내내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처지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남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뚝대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저를 더욱 사랑해 주었죠. 그런 친정어머니에게도 꼭 대단한 인사라도 만난 듯이 깍듯하게 참 잘했습니다. 산 꼭대기 위치의 집에 살아서 다리가 불편한 친정어머니가 내려오기 어려우실까봐 직접 그 높은 집에 힘들게 찾아가 처음 인사를 간 날에도 남편은 그저 미안해만 하는 저에게 남자는 허벅지 힘이잖아? 자기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야 뭐. 허벅지 탄탄해지고 장모님 뵙기 의기양양하겠구만 뭘. 마누라 얻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뭐 고생도 아니지.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운동되고 좋지 뭐. 안 그래도 요새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뻐근했는데 좋다. 오히려 저를 챙기며 단 한 번도 집안 사정이 안 좋은 저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남편과 똑같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시부모님 분들께서도 제게 단 한 번도 집안 이야기를 꺼내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모 가정인 저보다 사정이 나으나 남편 쪽 집안도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의 집안이었어요. 개천에서 욕 못 난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돈을 총동원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직종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습니다. 동년배의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고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집안의 자녀였다면 이것저것 사면서 자신을 가꾸기 바빴을 수도 있지만 전 오로지 남편과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무조건 모았어요. 그런 점은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친어머니께서는 그 다리로 그 산 같은 집을 오르내리면서도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를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친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처지를 탓하기는 했지만요. 저와 남편은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서 저희 방으로 사용했고 워낙 좁은 집이라 그마저도 저희 때문에 더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전쟁터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의 출근 준비에 하나뿐인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길 반복했거든요. 남편과 제 월급을 모조리 모아서 꼬박 5년을 부어도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을 단 4개월로 바꿔주는 일이 생겼죠. 복권 당첨도 아니고 그 어떤 행운도 아닌 서름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늦게 건너게 되시는 바람에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치여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한테는 부모이자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가운데에도 제가 도착할 때까지 숨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 울며 친어머니의 손을 잡자마자 그제야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을 제게 미안했는지 끝내 제 손도 놓지 못하시고 가셨죠. 친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그 꼭대기 집을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쭉 자라왔던 곳이었는데 정리를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어릴 적부터 엄마와의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느라 얼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니 남편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어요. 자기야, 이것 좀 봐. 빨리 이리 좀 와봐. 대박! 놀라서 다가가 보니 친어머니가 금색 보자기로 꽁꽁 쌈에 묶어둔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거 빨리 가져가서 조회해보자고 들떴고 전 어리둥절해 있었죠.
친어머니는 이리저리 어디서 그리도 많은 상해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신 건지 그 금액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받는 사람을 다 절호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좋아하기보다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목숨 바쳐서 딸을 키워준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그렇게 친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저는 남편과 뼈 빠지게 돈 모을 필요 없이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집을 구해 그 좁은 시댁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하고 남편 사무실을 얻고 남은 돈들은 모두 적금으로 묶어두었어요. 아무리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한들 살아가면서 빠르게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큰 돈이 생겼어도 남편과 저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가면 또 다른 생명이 찾아오듯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배가 남산만큼 불러올 때까지도 일을 하다가 아이 낳을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정말 풍족하게 키워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무거운 몸으로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 때문이 아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저에게는 친척이나 다른 가족이 없었고 그나마 남편 쪽 시댁 식구들은 다들 살기 바빠 아이를 봐줄 여유 있는 사람이 없었죠. 아직 많이 어려서 어디 맡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알바 사이트에 베이비시터 구한다는 공고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조회만 많이 하고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을 아무리 올려도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회사에서 얼마 전 출산하고 금방 복귀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신 거죠? 역시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무리 구한다고 공고에 올려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잘못 올린 건가 싶어서 계속 확인해봐도 잘못된 건 없는데 이상해요. 저는 따로 맡길 가족분이 안 계셔서요. 어쩌면 좋을지 막막하네요. 바로 복귀하고 싶은데. 나는 돈 주고 고용했지. 요새 어떤 부모들이 애를 봐주려고 하냐? 애를 보느니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절대 안 봐주셔. 맘카페 같은 데도 구한다고 올리기도 하고 전문가들 알고 있는 브로커한테 묻기도 하는데 나는 이도저도 안 돼서 그냥 대학가에 내 전화번호 뿌렸어. 전문가들은 비싸고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받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 있잖아. 유아교육 같은 거 전공하는 친구들. 용돈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학기 중에는 절대 안 그만두거든. 방학일 때 시작해서 다시 개강하면 우리 애 봐주는 시간 맞춰서 시간표 짜고 쭉 일해주고 있어. 애가 애를 보는 셈이긴 하지만 꽤 괜찮다 그거? 하긴 뉴스 같은 데서 아기 봐주는 사람들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부모 몰래 때리는 걸 보고 조금 겁이 나기는 했어요. 꼭 전문적으로 잘 봐주는 것보다는 어린 친구여도 열심히만 봐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대학교 해당 학과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어요. 시간당 얼마에 하루 6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말이죠.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혹시 고소득 알바 같은 거 찾는 학생이 있으면 번호라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나왔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하는 데 급급했거든요. 그래도 유아교육학 전공할 정도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제가 돌아가면서 아이를 안고 회사를 가기도 했죠. 그때쯤 되니까 사람을 따지려기보다는 진짜 아무나 와라 싶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는지 남편도 그냥 당신 집에 있는 거 어때? 내가 벌고 있고 그리고 그 장모님이 남겨주신 돈 그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잖아. 안 그래? 이럴 때 쓰라고 장모님이 남겨주신 걸 텐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고 미련을 떨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써? 사실 이 아파트 산 것도 내내 걸렸는데 그리고 그 돈 그렇게 많지도 않아. 우리 아이 앞으로 키우는데 몇 억이 들 텐데. 그거 감당하려면 정말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남편은 못내 한숨만 쉬고 말았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대학교 앞에서 죽치고 서서 전단지 돌리듯이 제 연락처를 돌리며 수소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모습이 영 안타까웠는지 경비 아저씨께서 애기 엄마, 내가 좀 친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유아교육과야. 그 친구도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알바 많이 하거든? 얼마 전에 하던 알바 간뒀다던데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요. 아유, 그만하고 가요. 오늘 수업 올 텐데 이따가 오면 내가 그거 연락처 전해줄게요. 그만 고생하고 들어가요. 애기도 힘들겠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착한 학생이 있다고 만나는 대로 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면서 저를 쫓아내다시피 밀어내셨죠. 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내일쯤 뵈면 되냐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뛸 듯이 기뻤지만 기쁜 속내를 감추고는 차분하게 내일 저희 집에서 뵙는 걸로 약속을 잡았죠. 남편에게도 전해주니 저 못지않게 좋아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봐 당장 뵙기로 해서 회사 반차까지 내고는 무슨 맞선이라도 보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면접자가 오셨는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뽀얗게 애기같이 생겨가지고는 과일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딱 이렇겠다 싶게 생겼어요. 게다가 문에 들어설 때부터 제게 음료수 사온 걸 건네면서 그래도 집에서 뵙는 건데 빈손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줍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웠고 표정도 너무 밝았습니다. 꼭 인간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게다가 자신이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아이 만지기 전에 제게 화장실 물어보고는 손을 박박 닦고 오는데 자세부터 완벽했어요. 우리 애가 다른 사람 손 타면 우는 아이인데 신기하게도 시터가 안아주자마자 웃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그러면 속보일까봐 아닌 척 점잖 떨었어요. 제가 거의 오후 수업이라서요. 시간도 딱 맞고 좋고요. 시급도 웬만한 알바들보다 높은 편이라서 제시해주신 시급 그대로이면 무조건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으로 아주 어린 동생들이 많았었어서 아기 보는 건 정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 시작이라서요. 학교 졸업까지 일했으면 싶은데 기간은 맞춰주실 수 있나요? 얼싸안고 둥가둥가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나 해줄 수 있다니 그게 어디겠어요. 완전 행운이 아닐 수 없었죠. 기분 좋은 면접을 끝내고 이제야 다 됐다 싶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보, 완전 대박. 시터 자리 구했어. 그것도 귀엽고 착한 학생으로. 시터분이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들이 있어서 자기가 거의 키웠대. 그래서 애기 분유 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씻기는 거 문제 없고. 왔는데 아기도 너무 잘 다루더라고. 완전 럭키야, 럭키. 뭐, 당신이 괜찮다면야 괜찮겠지. 그런데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 키우는 거랑 남의 애 키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지. 집에 물건들 값 나가는 건 잘 정리해둬. 혹시 모르잖아. 손버릇 안 좋은 사람일지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래서 중요한 물건들은 안방 서랍에만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면접 볼 때 시터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거실 쪽에 홈캠 같은 걸 두기도 하니까 자기는 상관없으니 설치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캠도 거실에만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희 베이비시터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만 봐주는 거였는데 첫날부터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설거지도 싹 다 해주고 아이 젖병 소독에 행주들도 다 삶아놓고 심지어 거실도 깨끗이 닦아두었더라고요. 아이가 혹시나 빨아대면 안 좋다면서요. 아이도 안 낳아본 사람이 꼭 자기 아이처럼 너무나 잘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피곤할 테니 택시 타고 가라고 몇만 원씩 더 쥐어주었어요. 그런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지경으로 완벽하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다 잘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 전까지 저희 아이를 봐주고 오후에는 학교 다니고 정신없을 텐데 시험 보고 나면 제게 무리가 아니라는 듯이 성적표를 찍어서 보내주는데 성적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시터가 제 새끼인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에게 키워져서 좋기도 하고 괜히 뿌듯해서 말이죠. 그럴 때면 알바비에서 더 쳐서 주거나 시간을 맞춰서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출근할 때 선물을 놔두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단 한 번도 늦거나 다른 핑계로 안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과 신뢰가 절로 두둑히 쌓였죠. 남편은 그런 중에도 은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시터가 있는 기간 동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을 둘렀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기에는 남편이 너무나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건축자재 도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지방을 가거나 새벽 일찍 나갈 때도 많고 외박하는 일도 잦았거든요. 저라도 같이 일하면 남편이 연장 근무나 새벽 근무라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었지만 남편은 현장직이기도 하고 거의 3D 업종이었어요. 그나마 개인 사무실을 열면서 업무 강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구할 때 돈을 더 써서 남편에게 개인 사무실을 임대로 얻어주었거든요. 저는 보증금만 크게 대준 거고 매달 버는 수익으로 남편이 임대료를 내고 있죠. 이것 또한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 덕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갉아먹고 산다. 라는 구절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친어머니의 보험금을 쓸 때마다 그 구절이 매번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만큼 죄책감도 따랐던 거죠. 그래서인지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친어머니의 보험금을 쓸 때 정작 남편에게는 잘 쓰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여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다른 데로 옮겨주면 안 될까? 너무 구석에 있기도 해서 영업도 어렵고 핫플레이스들 있잖아. 젊은 감각 보이는 거리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뭐 그런데 멋들어지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곳들 보면 나도 절로 가고 싶더라고. 어때? 이번에 조금만 더 투자해줘. 한 번씩 사업을 확장하려고 제게 말을 꺼내면 저는 단호하게 자리 탓할 시간에 그 자리에서 벌어서 넓히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친어머니 보험증서 발견해서 돈을 받게 된 건데 너무한다면서 궁시렁대기 바빴죠. 이해는 하지만 들어줄 순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금보다는 용돈식으로 몇백씩 주고는 말았어요. 툴툴대면서도 그 덕에 용돈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애 같은 구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시터도 남편을 애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남편과 시터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인사를 시켜주려고 제가 시터와 남편의 시간을 맞춰서는 같이 집에서 고기를 먹자고 초대했어요. 미리 제가 음식도 다 해놓고 술도 준비해서 말이죠. 남편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시터에게 그 어떤 대접을 다 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고 시터가 먼저 와서 저랑 둘이 술과 안주를 먼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알고 보니 시터는 고아원에서 나와 자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부끄럽게 말하더군요. 저에게 동생을 돌보느라 아기 보는 건 자신 있다고 했던 게 고아원에 갓난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아기들을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많이 봐주어서 자란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시터 또한 제 처지와 비슷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해요. 저는 그래도 엄마가 계셨는데도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바르게 자랐어요. 정말 멋지다. 그런데 나도 시토쌤이랑 같아요. 하나뿐인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나 잘 부탁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 앞으로 서로 잘 믿고 끝까지 잘해봐요. 그러자 시터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살짝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퍽퍽 때리면서 시터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흐리멍덩하게 뜬 눈으로 시터를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말짱해져서는 뭔가 당황한 듯이 빨리 씻겠다고 미안하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시터 또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남편에게 인사 대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둘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했어요. 남편이 술에 너무 취해 들어와서 기분이 상한 건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급히 가겠다고 시터는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 별거 아니겠거니 넘겼는데 그 후에 그 둘의 태도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사무실 확장 공사를 해달라고 거의 생떼를 부리는데 저도 지쳐서 억지로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남편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봤죠. 그렇다고 시터를 출근 못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손이 아주 똥손이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불안했거든요. 둘이 얼마나 어색하게 있을지 궁금해서 홈캠을 보는데 남편과 시터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시터가 일어나니 그런 시터의 손을 남편이 잡고 시터는 그 손을 뿌리치고 꼭 다툼을 하는 연인 같아 보였달까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둘의 모습은 어색하다기보다는 오래간 알고 지낸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다가 곧장 집으로 갔어요. 막상 집으로 가니 시터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어, 아, 시터는 오늘 수업이 좀 앞당겨졌다고 당신한테 잘 말해달라고 하고 갔어. 뭐 나도 집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남편은 별일 아닌 듯이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몸살이 나게 돼서 출근을 못하고 집에 있게 되었어요. 시터에게 말해준다는 게 너무 아파 정신이 없어서 안방에서 자고 있었죠. 시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과 어색하게 인사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늘 그렇듯 오자마자 아이 분유 챙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돌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또 다른 것들도 귓가에 거슬렸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시터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묻자 시터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았죠. 아이를 보다가 시터가 아이를 귀여워하니까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고 우리 아기가 와이프를 많이 닮아서 코가 예뻐요. 완전 붕어빵이죠. 게다가 요 손가락 발가락 긴 것도 우리 와이프를 닮아서 아주 예쁩니다. 나는 개구리 손인데 그걸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게요. 아이가 그쪽을 하나도 안 닮아야 할 텐데 말이죠. 모조리 다 언니를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요. 제가 얼핏 듣기에도 너무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한성 가라는 남편이 그걸 그냥 듣고 허허 웃는 거예요. 그렇게 매너 없고 예의 없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침을 하면서 거실로 나가니까 시터가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지금 이 시간에 있냐는 듯이 묻자 아파서 그렇다면서 헛기침을 좀 했죠. 그러자 남편이 다다다다 제게 다가와서는 약을 챙겨주고 안 하던 안마를 막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모습을 시터가 너무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시터가 보고 있으니 남편이 그날따라 더 유난을 떨면서 저를 챙겨주는데 정말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너무 의식적인 남편의 태도와 그 모습을 석연찮게 보는 시터. 그리고 시터가 집에 돌아갈 때 제가 주려고 따로 챙겨놓은 고기를 깜빡해서 중얼거리면서 아, 이거 준다는 걸 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냉큼 듣고는 지금 빨리 내려가서 주고 오겠다고 급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터가 나가는 아파트 정문 쪽으로 베란다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터에게 그 고기를 건네는데 시터가 됐어요 라고 하고 거절하고 가려고 하고 남편이 다시 팔을 잡아서 가져가라고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쩌렁하고 울릴 정도로 시터가 됐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요. 소리를 치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건넨 고기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걸 베란다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여태껏 봐온 시터의 모습과 너무 달랐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오자마자 잠깐만 앉아보라고 했죠. 시터쌤, 혹시 우리 남편이랑 원래 알던 사이예요? 아니, 알던 사이죠. 내가 요새 둘이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요. 그거 거실에 설치한 홈캠 그걸로 봐도 좀 이상하고 바로 어제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어요?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는데 자꾸 가져가라고 하니까 거절한 것뿐이에요. 제가 언니한테 너무 양심 없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터 선생님 나한테 말 안 하면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어요.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1년을 볼 사이인데 이렇게 찝찝한 감정은 절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남편 만나는 사이예요? 말 안 하면 바로 시터 자리 아웃이에요. 빨리 말해줘요. 시터 선생님,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요? 아니에요. 저랑 피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예요. 바람 피우는 여자 따로 있어요. 저는 그 대답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이었고 게다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않고 바닥만 보고 있자 시터는 물을 한 잔 제게 권했습니다. 다 사실대로 말하겠다면서 제게 미안한 눈빛으로 말이죠. 시터는 우리 집으로 오기 전까지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칵테일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있는 안 좋은 곳은 아니고 진짜 칵테일을 배워서 프라이빗한 손님들만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저 바에서 칵테일 만들어주고 이야기 좀 들어주는 알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우리 남편은 2년째 단골이었고 늘 혼자 와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떨곤 했다네요. 그리고 시터가 그 칵테일 바를 간두기 몇 개월 전부터 어떤 여자와 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올 때는 늘 집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돈 이야기였죠. 장모님이 끝까지 자기는 사위 대접을 안 해줬다고. 돈을 다 아내에게만 남겼다면서. 아내가 돈을 쥐고 자기를 흔들어서 미치겠다고요.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나 보다 했어요. 맨날 그 돈 어떻게 빼갈까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바텐더인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나 보다 싶을 때쯤에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저보다는 몇 살 위인 듯한데 이 근방에 있는 술집 여자 같았어요. 거기서 먼저 마시고 저희 가게로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는 껴안고 입 맞추고 난리도 아니어서 더욱 기억해요. 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 혼자 와서 몇 잔씩 마시는 거 좋아하지 가게 분위기 흐리게 나이 있는 불륜 남녀가 와서 저짓거리 한다고. 저한테 몇 번씩 쫓아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분께서 안 그러겠다고 버티고 밥 먹듯이 그 여자랑 왔어요. 제가 일할 때 불륜 진상으로 유명해서 더욱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술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불륜 커플은 티가 많이 나는데 자기들만 그걸 모르거든요. 누가 와이프랑 모텔에 가요. 집에 가야지. 시터는 더 말하려다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고 저는 얼굴만 붉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터는 민망한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언니 집에서 남편분 만났을 때 남편분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 불륜녀는 이미 정리 다 됐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만 입 다물면 이 가정의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요. 괜히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지 말라고 제게 간두라고도 했어요. 자기가 알바비 대신 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말이죠. 저는 불륜 커플을 잘 알아보기도 하지만 불륜하는 사람 말도 잘 안 믿어요. 그런 돈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믿는 건 언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4학년 마칠 때까지 이 알바 꼭 필요하고 제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언니는 저를 그 기간까지 시터로 쓸 테니까. 다 좋은데 저를 시터로 쓰는 게 중간에 이혼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달라질 것만 같아서 빨리 말 못했어요. 그건 정말 미안해요. 다 정리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막상 얼굴을 보면 언니를 속이고 뻔뻔한 남편분이 너무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갔어요. 결론적으로 시터가 남편과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의심함으로 인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너무 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터에게 앞으로는 제 일이니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시터가 제게 알려줬다는 것도 말이죠.
그러자 시터는 본인은 무조건 제 편이라면서 자신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 알바를 유지만 해준다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터가 남편과 암묵적 비밀을 유지했던 걸 저로 바꾸어서 저와 비밀 하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지금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워낙 연애 때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모르는 사람의 말로 흔들릴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 가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늘 일이 바쁘고 아이 신경 쓰느라 남편에게 관심이 적었는데 그걸 계기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남편 개인 사무실에 몰래 들러보았는데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분명 근무할 시간이고 직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원래 같이 일하는 사무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관둔 지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 월급 줘야 한다고 제게 돈을 매달 주기적으로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쓰고 있는 카드를 조회해보니 언젠가부터 이런저런 데서 큰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비용이 아닌 누가 봐도 수상한 내역이었어요. 모텔이나 호텔 아니면 명품을 구매했거나 골프를 하고 지방에서 잡다하게 돈을 썼는데 적어도 혼자 사용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을 받아가서 직원에게 준다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어떻게 된 건지 싶었어요. 다른 통장 하나에 제 월급과 남편 매출을 같이 입금해 두었는데 꼬박꼬박 입금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이거 괜한 의심인 건가 싶어서 다시 통장을 넣어두는데 같이 넣어둔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입금해둔 통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 집에 도둑이라도 들은 건가 싶어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엄마 돈, 그 돈이 없어. 그 통장이 사라졌어. 어떡하면 좋아? 집에 도둑이라도 들은 건가? 어떡해. 그 시터가 가져간 거 아니야? 당신이랑 나 없을 때 훔쳐간 거 아니냐고. 걔 고아라면서. 뻔하네. 걔가 가지고 간 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자.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은 시터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게서 시터의 인적사항을 받아 경찰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서로 와달라고 요청을 받아가니 시터가 기가 잔뜩 죽어서는 앉아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달려가서 통장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터쌤, 그거 우리 엄마 목숨값이야. 그거 어딨어? 이미 다 쓴 거야? 통장이라도 줘. 그거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내가 쌤을 얼마나 믿었는데. 애원하는 저의 손을 잡더니 시터가 말하길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손을 대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남은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남을 뭘 믿고 애랑 집을 맡기냐고. 그것도 고아원 출신에 돈 없어서 애 봐주는 학생이면 아이고 뻔하지. 돈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뒤져봤겠지. 그러다가 통장 보고는 눈이 돌아서 손댄 거 아니야. 너 통장만 가져간 건 맞니? 다른 거 뭐 딴 거 훔쳐간 거 없어?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가져간 거 없냐고! 시터 멱살을 잡으면서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그런 모습의 남편은 또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도둑이 제발저린 거였는지 말이죠. 시터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저희도 마땅히 남편의 고성방가 말고는 증명할 게 없었어요. 경찰 쪽에서 입금 내역 확인해서 거래은행 CCTV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시터는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왜 놓아주냐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증거 없이 무턱대고 오해한 게 너무 미안해서 나가는 길에 같이 이야기나 하자고 시터를 붙잡았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먼저 가고 저와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없이 살기는 했어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가 아이 가르칠 사람인데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의 돈에 손을 대요. 그리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게 학기 마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거면 돼요. 정말 믿어주세요. 예전에도 알바할 때 비슷한 일 있었는데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해라는 오해는 다 받고 결과적으로 제가 아니었는데 분위기 흐렸다는 이유로 일도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어렵고 서러워서 그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 끝까지 결백해요. 그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외국을 오가며 일하시는 친구가 비싼 필통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일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눈을 감게 하고 손들라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혼내지는 않을게. 라고 말이죠. 그때 그 속삭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아닌데 그저 환경만으로 판단되어서 오해를 받는 것, 그것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을게. 그리고 진짜 아니라면 너무 미안해. 결과 나오면 제대로 사과할게. 무고죄로 신고해도 좋아. 나는 그 통장 정말 소중해. 그래서 나도 눈이 돌았었나 봐. 앞뒤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몰아가서 미안해, 선생님. 금방 밝혀질 거야. 이 일이랑 무관하게 일은 그대로 나와도 좋아. 우리 내일 꼭 봐, 선생님. 남편은 그 사이에 시터가 도망가면 어쩌니 하면서 괜히 제게 따졌지만 그럴 새 없이 범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은행 CCTV 속 엄마의 통장을 인출해간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경찰분들도 어이없어 하셨고 남편이어도 절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건들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통장 들고 몇백을 다 빼서 써버려서는 걔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정사정해서 잘 이야기되긴 했는데 그 후로도 그놈이 돈 빼가서는 그때는 그 할머니가 신고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족 간이어도 절도인 건 맞거든요. 정 안 내키시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조회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던데요. 총 16회 하루 인출 한도 300만 원씩 인출했더라고요. 정말 모르셨어요? 알고 보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빼갔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만 떼서 제게 월 매출인 것처럼 해서 보내줬던 거고요. 그럼 남편은 회사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뭐 하고 사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야. 당신이 제대로 투자만 해줬어도 장모님 돈 주고 나한테 돈 있는 척 유세만 안 떨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치사하게 안 했지. 내가 사업 확장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넌 그 돈 이고 지고 저승 갈 거냐? 난 네 남편도 아니야? 죽은 사람 돈은 그렇게나 고귀하고 소중해서 다시는 안 쓸 거야? 기가 차서 저는 남편에게 결국 외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여자 만나느라 정신 팔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바람 피우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다른 여자 만나는 걸로도 부족해서 죽은 우리 엄마 돈까지 손대고 아주 바닥이구나.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로서 죄책감은 안 드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추잡스러운 건 시터 선생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도둑으로 몰아가기나 하고 아주 최악이다. 그러자 그제야 남편이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말을 더듬더니 제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이미 그 여자와는 정리한 지 한참이라고, 제가 임신하고 좀 외로웠다고, 그래서 잠시 위로만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차서 더는 들을 말도 없다고 남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저도 기운이 쭉 빠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정말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게 다 나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좌절하다가 문득 시터 생각이 났습니다. 괜히 생사람 잡아서 경찰서까지 오게 한 게 너무 실례였잖아요.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바로 알려줬어야 하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전화를 했는데 이미 경찰 측에서 연락을 주었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사과의 말을 전하다가 정 불편하면 더는 출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남은 학기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내가 5개월치 월급은 한꺼번에 줄게요.
시터쌤 편할 대로 해요. 저는 무고죄로 신고 안 당한 게 어디예요. 해당 월급은 무조건 쳐줄게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저 같으면 도둑으로 몰려서 너무 억울하고 제게 욕이라도 퍼부었을 텐데 어린 친구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다 정말 괜찮고 그저 제 걱정하는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약속한 대로 무조건 일할 거라고 웃더군요. 웃어주니 더 미안해서 저야말로 막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시터는 성실하게 아이를 봐주었고 몇 번 마주치다가 어느 날은 제게 사진 하나를 주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껴안고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놀라 그 사진과 시터를 번갈아 보는데 시터가 하는 말이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칵테일바 사장님이 알려줬다면서 말이에요. 그만뒀어도 거기 사장님이 한 번씩 알바 급할 때 저한테 연락하시는데 안부 묻다가 들었어요. 그 진상이 여전히 자주 온다길래 몇 가지 물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부부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려요. 언니 아이 생각해서 그냥 이혼해요. 이건 참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제게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만나고 있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더니 단 한 차례도 거르는 일 없이 만나오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외박하고 안 들어온 것도 다 그 여자를 만난 것이었고 피곤해하던 것도 다 그 여자와 그 짓거리 하느라 피곤했던 거였어요. 아이와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아이를 안아주고 돌봐준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도 아이의 미래나 저와의 앞날을 그리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 앞으로 사업을 크게 불릴 허황된 꿈, 그리고 엄마의 돈,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는 저와는 다른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쉬움 없이 모자람 없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꿈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아버지를 가진 그 탓을 하며 한없이 불행할 우리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저와 단둘이 살지언정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꼭 엄마 아빠가 모두 있어야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시터가 건네준 남편의 외도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칵테일바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당장 가보려고요. 그러자 시터가 같이 가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가면서도 지금 내가 가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만큼 남편과 여자에게 기회를 계속 주었죠. 사실을 외면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달려간 그 칵테일바에 남편이 그 여자와 떡하니 있었고 한 손은 술잔을 한 손은 그 여자의 허리춤에 벨트인 양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어버린 남편에게 그 앞에 놓인 얼음통과 술을 왼손, 오른손에 들고는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시터가 칵테일바 주인분께서 얼음과 물을 더 받아와서는 그 불륜녀에게 부어버렸어요. 홀딱 젖은 그 불륜 남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마구 비명을 질렀죠. 시끄럽게 떠드니 듣기 싫어서 앞에 놓인 칵테일 잔으로 쉼없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진짜 그동안의 울분을 다 터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옆에서 시터쌤이 자꾸 제 손에 뭘 쥐어줬어요. 다 내던져서는 더는 던질 게 없을 때쯤 생 오이를 쥐어주거나 그 오이도 못내 부러져 버리면 이어서 노가리랑 북어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후드러 팰 때라서 몰랐는데 시터쌤은 계속해서 제게 연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난장판을 쳐놓고 나오는데 시터가 칵테일바 주인분께 사장님, 제가 언니랑 이야기 좀 하고 바로 와서 싹 다 치울게요. 걱정 마세요. 손을 벌벌 떨며 이내 분이 안 풀린 채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세우고는 모든 증거를 다 갖다 줄 테니 정신 놓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니,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엄마는 강하대요. 충분히 이겨내고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언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제야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온 게 생각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쭉 집에 오지 않았고 시부모님만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용서해달라는 시부모님 말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원래 애는 착하잖니.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도 말렸다.
그렇게 장모 돈 빼돌려서 우리 돈 갖다 주고 그러면 네가 싫어할 거라고. 그게 무슨 돈인지 우리도 다 아니까. 그런데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 돈 앞에 무슨 장사가 있겠니? 안 그러니? 심지어 남편이 시댁에까지 저 몰래 돈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엄마 돈으로요. 시부모님 용돈은 저와 남편이 번 돈으로 각각 50만 원씩 각출해서 매월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가 없으니 되려 더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 돈에 저희 엄마 돈까지 더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아예 매달 빠지도록 자동이체 신청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터에게 가게에 그간 왔던 내역과 CCTV를 받아들고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간 내역까지 모조리 다 합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을 절도죄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진짜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날게. 그냥 술집 여자야. 내가 그런 여자랑 살림을 차리겠어. 뭘 하겠어. 가벼운 여잔데. 나 진짜 정신 다 차렸어. 진짜 안 만나. 그러니까 고소한 것 좀 빨리 취하고 내 사무실 다시 돌려놔줘. 나한테 재산이라고는 그 사무실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뺏어가. 나 당신 여전히 사랑해. 제발, 제발 나 버리지 마. 아무리 빌어도 불쌍하다던가 과거에 천사 같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이미 남편의 바닥까지 봐버려서인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고 그저 한심한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선처도 용서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친권은 제가 받을 수 있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간 남편에게 지원해준 모든 것들을 돌려받도록 소송을 진행했고 그러는 동안 시터는 제 아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하지 않겠다던 무고죄까지 남편에게 걸었습니다. 저에게 가져간 것은 최대한 다 가져왔으나 무고죄나 절도죄는 보석금을 낼 돈조차 없어서 형을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더군요. 그래도 아이 아빠이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저와 시터는 해당 죄목은 합의해 주었습니다. 대신 제게 몇 년을 거쳐서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많이도 빼돌렸더군요. 매달 제게 양육비와 갚아야 할 돈을 나누어 갚고 있고 그 상간녀 소송 비용까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덤터기 씌워서 같이 내야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소송과 정리로 정신이 없을 때 시터는 제가 온전히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도록 공동육아를 자처해 주었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 약속한 학기를 넘어서서까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차가 될 때쯤이야 더 이상의 시터 일은 멈추게 되었죠. 가족이 없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취업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는 정말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어요. 일하는 회사와 저희 집이 가깝기도 했고 아이와 저 못지않게 꼭 엄마처럼 정이 붙어서 떨어지기 너무 아쉬워했거든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언제까지라고 기약할 순 없지만 세상의 외톨이인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더는 외톨이가 아닌 행복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 하나 없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겠어요. 지 엄마 팔자 닮아 너 역시 혼자 그러고 사는구나 말고 그저 잘했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